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고려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머리가 귀찮아서 땀 밴드라고 하나요? 운동할 때 차는 밴드인데 저는 편한데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육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성 하게 되면은 중성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이 되죠. 하게 돼서 이거는 이제 당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의 영향을 받은 건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는 삼성육부에서 충인의 지혜시인해서 좌우로 구별을 해서 이원적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으로 이성육부를 만들어서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 하게 되면은 문화시중이 있죠. 가장 높은 자리. 이 이하에 누가 있습니까? 재신과 낭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상서성 하게 되면 육부는 이제 이 이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통치구조를 공부를 할 때 겸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중이 가장 높은 자리고, 재신은 중서문화성의 재신, 문화시중 밑에 있는 자리인데 육부 판사를 이제 겸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서문화성, 지금 여기서 이제 이성육부가 끝나죠. 그리고 송나라, 우리가 광종 때 송이 세워지고 친송정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추원이라는 기관하고 3사가 송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사는 시험에서 우리가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 근데 고려의 3사는 회계기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잘 물어봅니다. 이제 중추원은 이제 판원사라는 자리가 제일 높고요. 그 밑에 추밀과 승서원이라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추밀 하게 되면은 이제 군사기밀을 다루는 그런 자리고요. 승서원은 왕명출납을 다루죠.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고려의 독자적 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은 도병마사가 있죠. 아마 도병마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반에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그리고 식목도감은 법제나 격식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특징이 지금 고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겸직이 좀 많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신, 그리고 여기서 추밀, 즉 중서문화성의 재신하고 중추원의 추밀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을 고려의 독자적 기구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면, 두 번째는 제추 합작기구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병마사는 원간섭기 때는 두평의사사가 되죠. 원간섭기 할 때 잠깐 짚고 넘어왔는데,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격하가 되고, 표고기관은 두평의사사가 된다고 했어요. 이건 뭐라고도 부르는가? 도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조선 초까지 이어져요. 조선 초까지 해서 두평의사사는 조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편 이제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자면 감찰이 중요하죠. 감찰은 여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감찰을 하게 되면은, 신라 하면은 사정부죠. 외사정을 파견했다 할 때 외사정은 파견한 관리고, 관부로 얘기하면 사정부입니다. 그리고 발해 하게 되면은 중정대죠. 그리고 지금 하는 고려 어사대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사헌부죠. 그래서 이렇게 감찰기관은 이 4개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찰기관은 굉장히 잘 물어봐요. 그래서 어사대가 좀 중요한데, 어사대 본래는 이제 감찰이죠. 근데 감찰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어사대 관원하고, 여기 지금 낭사가 있죠, 낭사. 이 낭사가,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 낭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낭사 어사대 관원과 낭사가 같이 대간을 구성을 합니다. 이건 뭐 대성이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간쟁부터 써야죠. 간쟁 해가지고 왕의 잘못을 논한다든지 아니면 봉박, 왕의 잘못된 왕명을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서경이라고 해가지고 관리 임명이나 법령 개폐 같은 것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견제와 균형 장치죠. 해가지고 뭐 대간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 직위는 높지 않으나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빈 공간에 써보시면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겸직이 뭐 많다 보니까 여기서 뭐 가장 잘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간하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육이 뭐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뭐 역사한 뭐 춘추관이라든지 아니 뭐 서운대라든지 하면은 뭐 한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데 이건 뭐 각각 개별적인 그냥 기능만 외우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칠판에 쓴 것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에 이제 중앙과 지방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종 때 12목에, 성종 때 12목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면서 이제 지방제도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걸 이제 현종 때 수정을 하죠. 뭐, 5도 양계, 4도 우부, 8목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중앙이 이제 경기가 되고요. 경기 안에 이제 개경이 있습니다. 그 지방은 5도 그리고 양계가 있고 뭐 4도우부 그 안에 이제 4도우부 8목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우리가 5248에서 5도 양계 4도우부 8목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근데 뭐 국경을 이제 뭐 서희까지 빼고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북계 되고요. 이쪽이 이제 동계예요. 동계가 있고 이쪽에 이제 경기가 있죠. 경기가 있고 이제 나머지를 나눠 가지고 5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주의하자 한다면 경기 안에 개경이 있는데 국계 안에 이제 서경이 있습니다. 이거 뭐 서경천도 운동 한번 113호 해가지고 묘청에 난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 하면은 국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군사가 좀 강화가 되고 이쪽은 행정적 성격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자 한다면 5도 하면은 안찰사 한번 줬을까요? 안찰사가 파견이 돼요. 임기는 6월이고 임기를 그렇게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임기는 6월이고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이 됩니다. 한편 이제 5도 하게 되면 조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도 단위에서 상설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고려는. 그리고 양계가 훨씬 중요시돼요. 그러니까 안찰사보다 병마사의 지위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도에 안찰사를 파견을 하고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가? 양계 안에는 이제 진이 있죠. 진. 국경에 유충지에 진을 설치했다 하는데 보통 이제 진은 양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진 중에 하나는 양계 밖에 있어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 중에 이제 양계 밖에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양계 안에 진을 설치를 했다. 국경에 요지에다 설치를 했다라고 하고요. 5도 밑에는 이제 주군현이 있죠. 주군현이 있고 여기는 뭐 자사 주군에는 이제 자사를 파견을 하고 현에는 현령을 파견을 하게 되고요.
이 이외에 이제 뭐 특수 지역으로는 향소부곡 있죠. 잘 나오는 향소부곡민에서 우리가 향부곡은 신라시대에 있지만 소하게 되면은 이건 고려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과 지방을 한번 나눠봤다면 군사를 한번 엮어서 군사를 옆에다가 같이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중앙군하고 지방군이 있는데 2군 6이에요. 이게 중앙군이고 5군 5도에 파견을 했다. 그러면은 주영군, 여기는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장난을 잘 칩니다. 2군은 중앙 같고 여기는 지방 같고 하는데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군 하게 되면은 응양군하고 용호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국왕 친위대입니다. 국왕의 친위대가 되고요. 6위 하게 되면은 좌우위 위 빼고 적어버릴까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좌우위 신호 흥위위가 있고요. 금문위는 맨 마지막이고 좀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겠죠. 좌신흥 금천감 금오위 금오위 천문위 천우위 간문위 이렇게 6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요거 이 뒤에는 수도 그리고 이 의장 그리고 성문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쪽은 계속 좀 서울에 있는 거죠. 중앙에 있는 거죠. 서울이 아니라 이제 개경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수도도 방어를 하는데 국경 지역도 방어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5도에 파견한 주영군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이어가지고 일품군 그런 군들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주로 하는 게 이쪽은 이제 직업군인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직업군인이면은 세습을 하죠. 요걸 세습을 하게 되고 이쪽은 지방군은 이제 군적에 오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농민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예비군인 거예요. 직업군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주진군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이 예비군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상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상비군의 이유가 뭐냐면 이 중앙군이잖아요. 지금 좌우 신호흥 여기가. 근데 이들이 여기를 와서 교대로 근무를 해요.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양계 쪽에 지금 국경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은 성격이 예비군이 아니라 계속 군인이 주둔해 있는 그런 상비군적 성격이 됩니다. 중앙군이 와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주진군은 좌군, 우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한편 둔전까지 써줄까요? 둔전을 경작했다라고 하죠. 이쪽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쪽은 땅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둔전은 경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진군이 상비군이고 유비에서 중앙군이 와서 교대로 근무했다는 것까지는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정도 하면은 2군 6위에 대해서는 딱히 더 어려운 내용은 없지 않나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를 다 지웠으니까 이제 또 과거의 인사제도, 과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종 때죠. 호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이제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고려의 과거제는 조선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제 하면은 문과가 있을 테고 문과는 예종 때 잠깐 실시된 적은 있는데 바로 이제 폐지가 되고 고려 말에 가서 우리가 공무창 공할 때
공양왕 때 가게 되면은 도병마사가 그때 이제 도당으로 불리게 되죠. 도당, 도평 의사사죠. 그때 이제 도평 의사사의 권위로 이제 실시가 돼가지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려는 무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문과가 있고 잡과가 있고 그다음에 승과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응시 자격은 법제적으로는 이제 양인 이상이에요. 양인 이상이 이제 법제적으로 원칙적인 건데 실제는 이제 문과는 우리가 상칭양리 해가지고 상칭양리 하게 되면 호장하고 부호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칭양리는 그 이하에서 그냥 실무 보는 관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과는 최소 상층향리인 호장이나 부호장 이상이 응시를 했다 그러고 나머지 하층향리나 일반 양의는 잡과를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향소부국민은 응시 자격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살펴볼 텐데 조선에 비해서 그렇게 고려는 공부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술과하고 명령과가 있는데 제술과는 뭐 문학이나 정책 능력을 보는 거라면 명령과는 이제 유교 경전이죠. 유교 경전이 됩니다. 중요시된 게 뭔가 제술과다 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절차를 살펴보면은 이제 국자감에서 시험을 보는 국자감시를 거쳐서 뭐 예부시라고 하고요. 뭐 동당시라고도 하고 를 보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국자감시의 이제 응시 자격은 지방에서 향시를 합격한 사람이나 뭐 사사학 12도 학생이나 아니면 국자감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어졌고요. 잡과도 국자감이나 잡과는 그렇게 내용이 우리가 조상 가면 이것도 좀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데 그냥 뭐 각 관청 이 정도만 외워도 괜찮아요. 고려는 국자감에서 보고 이제 본시험을 봤다. 이 정도. 그리고 승과다 한다면 교종선과 선종선을 나눠서 받고 이제 합격하면 이제 뭐 승계하고 별사전을 주죠. 별사전이 우리가 토지하고 관련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꼭 승과에 합격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리업자한테도 줬던 게 별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승과에 합격을 했다. 우리가 토지제도 할 때 또 다시 볼 테지만 이름을 좀 주의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고려가 그렇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제 음서가 너무 크니까 그러죠. 고려도 귀족 사회잖아요. 음서제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하게 되면은 조선하고 한번 비교해서 써볼까요? 고려 해가지고 뭐 조선하게 되면은 조선에서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 음서로 올라가면은 고위직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고려에서는 과거에 합격을 해도 신분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전인 뭐 통일신라시대 그런 거에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것보다는 개방된 그런 신분 간 계층 이동이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신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하는 것보다 음서를 통해서 고위직에 승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서도 대상이 5품 이상의 관료, 여기는 이제 2품이죠. 여기가 숫자 훨씬 많죠. 뭐 매년 시행했다고 해요, 음서를. 그래가지고 뭐 아들, 뭐 손자, 뭐 사위, 기타 등등등등 한다면 여긴 그냥 고위 관료의 자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대상이 되다가 안 된 경우를 가지고 그냥 녹봉이나 실제 자리 없이 품계만 주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제 일종의 뭐 명예직 같이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에서 음서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위직도 음서를 통해서 진출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구인과 같이 그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그런 자리나 뭐 학술이나 쉽게 말하면 진짜 실력이 있어야 하는 자리들, 이 자리들은 음소를 통해서 진출을 못하는 자리들은 있었지만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음소가 중요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형벌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형벌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벌을 하게 되면 여기도 지금 당에서 이성육부를 갖다 쓰죠. 그래서 당묘를 참작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고려의 실정에 맞는 71개조를 만들어 썼다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를 참작을 해서 만들어 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이제 신체형이다 한다면 신체형이 이제 원칙이에요. 조선하고 같습니다. 태장 도유사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줄까요? 조선과 동일. 이 중에서 이제 뭐 가끔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유형. 유형은 이제 멀리 보내버리는 건데 귀양이라고 그러죠. 귀양.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귀향이 있어요. 귀향. 귀양이라는 거는 본관하고는 상관없는 곳으로 이제 유형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유배를 보낸다 이거를 좀 우리가 넓게 쓰니까 다 아우르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귀향이라는 게 고려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려 특유의 제도이기 때문에 뭐 중국 그런 데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관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귀향, 뭐 고향 가 어디 무슨 시다 이렇게 이 어디로 보내는 거죠. 본관 지역으로. 이거고 여기는 본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보내는 거고 해서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거고 조선 가면 이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아주 귀양이 있는데 뭐 귀양 가기 전에 부모상을 당하면 뭐 7일간의 휴가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고향 지역에서 났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상을 당한다 한다면 그러면 7일 휴가를 주기도 하였다라는 거는 그거를 그동안 이제 상을 치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본관 지역이 아닌 거고 여기는 본관 지역으로 보내는 거고 해서 귀향하고 귀양을 그냥 공부하다 뭐 의문이 생기는 정도이고 경찰 시험에 경찰 간부 시험인가? 그런 데는 좀 나오기는 귀향과 귀양을 구별하자 이게 있고요. 좀 더 중요한 거는 고려만의 또 특이한 게 있죠. 수속법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은 이제 신체형이 원칙이에요. 태장도유사 이런 식의 형벌을 받는 게 원칙인데 처벌 대신에 동은 이제 금속 동을 말합니다. 동을 납부하면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수속법의 존재 정도가 이제 특이합니다. 이 외에는 이제 7, 8을 적어봤는데요. 제가 추워서 옷을 하나 더 입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몇 분 전부터 시작하는 토지 제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역분전은 이제 태조가 되겠죠. 개국 공신들에게 나눠준 토지로 이제 세습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역분전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전시과가 나오게 되고 전시과는 언제 무너져요? 무신정변으로 전시과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고종, 원종 하게 되면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고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녹과전을 잠시 실시를 합니다. 경기 파련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녹과전 이후에 이제 공양왕 때 가게 되면은
과전법이 실시가 됩니다. 주의를 할 거는 과전법이 실시된 이후에 조선이 건국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과전법을 가지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시과라고 할 수 있어요. 전시과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호문무 권신 해가지고 주도 세력이 누가 돼요? 문벌 귀족이 되죠. 문벌 귀족이 있던 고려 중기에 있는 전시과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전시과는 이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경종 때부터 시작하죠. 경종 때 시정전시과, 그리고 목종 때 개정전시과, 그리고 완성된 형태인 문종 때 경전전시과, 이렇게 시정전시과가 만들어지고 두 번의 개편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전시과에 어떤 토지들이 있고 그 토지들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는가를 볼 때는 이제 경전전시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전시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규정을 하게 되면은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관품이라는 거는 사색공복을 기준으로 해요. 자, 비, 청, 황 하면은 신라시대고 자, 단, 비, 녹이 되겠죠. 고려 광종 때 관복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품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하죠. 이건 좀 주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을 합니다. 뭘 지급을 했는가 한다면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해요. 전지라는 거는 우리가 농경이 이루어지는 땅을 전지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시지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조선에서 이걸 주지 않죠. 여기는 이제 땔감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시지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지를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한다면 고려시대 전시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 전시과가 되면서 관등을 기준으로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인품은 이제 더 이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상은 그대로 전직과 현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순서를 물어보는 게 좀 잘 나오는데 개정전시과다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한다면 한획과라는 게 있어요. 한획과. 한획과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18등급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열을 나누어서 여기에 맞는 전지와 시지를 주게 되는데 여기에 들지보단 하급관리, 잡류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한획과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개정전시과 할 때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획과라는 거를 이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정전시과 만들 때 만들었기 때문에 한획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개정전시과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전을 신설을 하죠. 직업군인에게 지급을 했던. 그리고 이제 경전전시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전히 똑같이 관등을 기준으로 18등급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직과 현직을 줬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18등급 하고 전직하고 무관을 차별 대우를 합니다. 무관을 차별 대우를 했다. 그러면은 개정전시과예요. 여기는 이제 전직은 더 이상 주지 않고 현직만 준다. 그리고 지금 개정전시과에 한획과가 있었죠. 이거는 소멸을 해요. 한획과 소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게 없어진 이유는 이 안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이걸 둘 필요가 없는 거죠. 18등급 안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한획과 소멸의 의미가 전시과대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무관을 차별대우 했었죠. 무관에 대한 차별이 완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정전시과하고 개정전시과 그리고 경전전시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것보다 이제 조금 뭐 외우기 싫을 수도 있는데 전시과에는 그렇다면 어떤 게 있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공전은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사전 해가지고 각각의 제목을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제 공전사전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땅이 뭐 A, B, C 이렇게 땅이 있다 한다면 원래는 이제 국가가 이걸 다 걷어가지고 뭐 관리가 됐든 아니면 뭐 국장함이다 국장함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둔 다음에 나눠주는 게 이게 원래 원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전시과 제도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국가가 걷지 말고 너네가 이렇게 걷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세권이죠.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수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준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국자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공전이 되는 거고 이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뭐 관리다 사인 그냥 사람이다 한다면 이게 사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전과 사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내장전이라든지 뭐 공회전, 둔전, 합전 뭐 이런 것들이 공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명칭과 각각의 이름의 내용을 외워주셔야 돼요. 뭐 많죠. 외울 게 많죠. 한국사가 외울 게 많아요. 다른 과목도 모르겠지만 내장전 하게 되면은 왕실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뭐 공회전이다 하게 되면은 뭐 중앙이나 지방에 관청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둔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군요기를 배울 때 이건 이제 중앙군 그리고 지방군이 있죠. 지방군 중에 5도는 뭐예요? 주영군이 되고 그 다음에 양계선 양계 안에 군사상 요지에 진을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주진군을 한다고 했어요. 해서 뭐 6위 중에서 우리가 좌우, 신우, 홍위 이 세 개는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같이 한다 해서 이들이 같이 교대로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성격이 여기는 상비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양계 안에 있는 진에서 군사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둔전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학전 하면은 뭐 학전은 이름 보면 뭐 쉽죠. 이건 뭐 국자감이나 지방 향교에서 쓰는 겁니다. 한편 이제 사전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사전부터 보게 되면은 과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운무 관리에게 지급을 합니다.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원래 이제 전시과 자체가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습되는 토지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군인전 하게 되면 우리가 개정전시과 때 신설이 된 거죠. 이건 이제 직업군인인 중앙군에게 직역을 보통 이렇게 세습을 하죠. 그래서 직역 세습 시
세습이 되고요. 구분전 하게 되면은 하급 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대 세습, 뭐 별사전. 우리가 별사전 하게 되면은 과거제를 공부하면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승려나 지리업자에게 주는 토지고요. 세습은 안 됩니다. 승려하면 뭐 세습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과금구별, 한해가가 아니고 한인전이죠. 한인전 하게 되면은 6급 이하 관료의 자식에게 지급을 합니다. 근데 관료의 자식 중에서 무관직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직에 나간다. 그럼 반납을 하는 거죠. 뭐 외역전 하게 되면 향리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 향리는 이렇게 외역전을 고려 향리가 성종 때 이제 향리 직제가 마련이 되면서 향리로 기존의 호족 중에 일부는 뭐 중앙으로 진출하고 나머지 향리로 편입이 되는 건데 외역전을 받았다는 것으로부터 고려 향리는 보수가 있는 직책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에 가면은 무보수 명예직이 되고 아전으로 격하가 되죠. 그러니까 고려 향리는 조선 향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그래도 높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외역전. 뭐 중요한 게 나오죠. 공음전, 공신전. 하게 되면 뭐 공신은 이건 뭐 공신이고 중요한 건 이제 세습이 됩니다. 세습이 가능하다. 공음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을 했고요. 이것도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시과 하면은 문벌 귀족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기반을 이루는 게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경전전시과를 실시를 하면서 이제 점점 지급액이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돼가지고 뭐 이때 가면 이제 아래쪽은 CG를 주지 않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녹봉제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녹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이때가 최초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녹봉제를 뭐 규제를 신설해놨는데 뭐 정비 이렇게 좀 바꿀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봉제라는 성격은 뭐 이전에도 뭐 광종 때부터 지급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그 성종 때도 녹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때 문종 때 경전 전시과를 만들면서 이 지급액이 줄어드니까 녹봉제를 이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착이 돼서 이어진 거죠.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근데 뭐 1년에 2번 녹봉을 받습니다. 이 녹봉하고 여기 나오는 이제 공신전, 공음전 이게 합쳐서 문벌 귀족의 기반이 되는 거죠. 한해공공 사원전도 있죠. 사원전 이제 절 사원에 주는 겁니다. 사원은 이제 뭐 면세, 면역 그런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지우고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의무 측면에서 조세 그리고 공납 그 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하게 되면 이제 10분의 1세죠. 태조가 10분의 1세를 이제 바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산량의 10분의 1이에요. 어떻게 변천이 되는가 하면은 절대 면적에서 상대 면적 기준으로 변해서 조선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할 때 오늘날 같이 절대 면적이다 하면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절대 면적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 3.3 평방미터를 한 평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오늘날에는 농경지의 면적이 똑같으면 생산량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12법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당시에는 10분의 1 하면은 뭐 절대 면적으로 해버렸을 경우에 굉장히 비호감 토지에서 이만큼 나온다 한다면 척박한 토지에서는 뭐 이만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분의 1로 나오는 게 생산량이 그 편차가 크죠. 크기 때문에 수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편차가 커져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 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양을 수취하기 위해서 좀 비호가다 그러면 땅이 좀 작을 수도 있고 척박하다 그러면 땅이 좀 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면적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10분의 1이 동일하게 나오는 땅의 크기를 각각 달리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면적에서 상대 면적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도 가면은 뭐 수동이척법, 양척 동일법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조선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거둔 조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개경에 있는 창고로 운반을 하죠. 좌우 창에 있습니다. 조운을 통해서 운반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좌창과 우창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좌창이라는 게 관리에 녹봉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우창은 이제 그 외에 뭐 왕실 행사 같은 뭐 그 외 권리 그 외의 비용들을 우창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외우면 되죠. 이렇게 나눠질 때는 좌창에서 관리에 녹봉을 지급을 한다. 오늘날로 치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세가 변하게 되고요. 한편 우리가 뭐 성경 때 배운 제면법이라든지 뭐 제해시 조세를 감면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황무지를 개간했을 때 황무지 개간 시 일정 기간 면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이 있죠.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의 민정문서를 생각해 보면은 호를 9등급으로 그리고 사람을 6등급으로 나누죠. 여기도 이제 비슷합니다. 호를 9등급으로 이런 거를 공납은 호를 9등급으로 나눠서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하게 되는데 뭐 주, 군이나 현에 부과를 한 거를 이 밑에 뭐 속군, 속현 그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부과를 하면 여기서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뭐 속군, 속현이나 뭐 향소 부국민들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공납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상공이라고 해가지고 정기적인 공납이 있고 별공이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걷는 그런 공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하고 공납 중에서 공납이 더 부담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은 불교업죠. 16세에서 60세까지 군역과 요역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세 공납 역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이 이외에 이제 농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하게 되면 뭐 논농사, 밭농사가 있겠죠. 고려시대에 하게 되면 기피가리가 일반화됐다.
깊이가리의 일반화. 라든지 뭐 휴경지가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고려 말에 이제 남부 일부는 이항법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뭐 일반화된 건 이제 조선 후기 가야 일반화가 되는 건데 최초로 이제 보급이 된 게 고려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농사가 더 잘 나오죠. 2년 3작의 윤작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뭐 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한다면, 세 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콩 이렇게 심으면 종류가 같으면은 뭐 생산량이 안 된다, 점점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가 봐요. 같은 종류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 보리, 콩 이런 식으로 조보리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2년 3작의 윤작법이라는 거는 작물을 세 가지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밭농사를 한다는 겁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나라 용서인 농상지표를 이함이 소개를 하죠. 우리가 조선에 가면은 농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외워야 하는데 고려는 이거밖에 없음에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농서 관련해가지고 이게 정답이거나 정답이 아닌 경우에도 선지로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닌 상황에서도 농상지표를 외워놓는다면 농업 관련 문제에서 뭐 지나치다 싶을 만큼 비중이 높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농상지표는 고려시대 것이다. 화복농법이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를 할 때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현대사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가장 단순하게 북쪽, 남쪽, 중국의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북쪽은 좀 뭐 정치나 군사 그런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그래요. 전근대사든 근현대사든. 그리고 지금도 좀 그래요. 남쪽은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근데 지금 이게 북쪽이냐 남쪽이냐 정도만 따져서 이 머릿속에 이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국사 책에나 이렇게는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화복농법 하게 되면 이쪽이죠. 나중에 이제 아래쪽 하면은 강남농법 해가지고 뭐 수전 좀 물이 많은 그런 농법은 좀 이쪽에 속하고 그래서 좀 농상지표 하게 되면은 이쪽 농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중국 하면은 위쪽 아래쪽 나눠서 이거를 머릿속에 좀 현대사까지도 가지고 가면 좀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근현대사 가면 화북이라는 용어는 잘 나옵니다. 화북지역. 독립운동할 때도 잘 나오고. 그래서 뭐 농업은 이 정도. 상업을 한번 또 봅시다. 상업하게 되면은 조선과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상업에 직접 참여를 해요. 조선은 안 하죠. 조선은 중농업상이죠. 그래서 조선하고 가장 큰 차이가 직접 참여를 한다. 그리고 전기의 흐름을 보면은 개경이나 서경에 관영상점을 운영합니다. 또 운영하고 뭐 시전도 설치를 하고 그냥 뭐 경시서라고 해가지고 감독기관도 설치를 하고 국가의 상업에 대한 직접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이렇게 보입니다. 상업도 이제 전기하고 후기가 조금 다른데요.
수공업까지를 묶어서 그냥 한 번에 보자면, 전기에는 관형수공업이 좀 활발하고요.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서원수공업이 활발해지고, 상업도 서원의 적극적인 상업 참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 여관은 뭐 원이라고 그러죠. 뭐 원. 사원에서 여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원수공업 하게 되면은 뭐 기와 술을 빚어서 팔고 그래요. 절에서. 그러니까 후기 가면은 불교 쇠퇴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불교사를 보면서 공부를 할 테지만, 사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에 토지 제도에서 볼 때도 사원전 해가지고 혜택은 그대로 받고, 의무는, 이런 의무들에 대해서 면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권리는 다 찾고 다니고, 의무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 축적 쪽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불교에 타락하고도, 후기에 불교에 타락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죠. 이외에도 이제 민간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이제 관형수공업이라는 거는 기술자들을 이제 등록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역이 있잖아요, 역. 그래서 이제 요역으로 일반 농민들을 끌어다가 국가가 수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관형수공업과 이제 소수공업. 향소 부곡할 때 소를 말하는 겁니다. 소는 고려만 있죠. 그래가지고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철, 뭐 생강, 뭐 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하고 조선 전기, 뭐 초기, 중기, 이거는 이후에 이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조선 전기에는 관형수공업과 소수공업이 활성화됐지만 후기에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활성화된다. 이런 식으로 차이를 좀 두드러지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한편 이제 상업하게 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화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폐하면 전제로 깔고 갈 거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다. 그걸 이제 한국사에서는 널리 유통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조선 후기에 가야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고려다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모두 실패입니다. 유통에는 모두 실패를 했다. 이 결론을 깔고 가겠습니다. 성종 때부터 시작을 하자면 권원종보를 만들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는가? 최초가 붙으니까 잘 나오죠. 최초 철저이다. 당연히 실패를 했고, 활구가 나오죠. 활구. 이건 이제 고려 숙종 때 나오는데, 우리가 숙종하게 되면 이제 중기죠. 또 문벌귀족 시기고, 이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고려 중기하면은 의천이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문종의 아들인데 고려 중기하고 연결돼가지고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의천이. 여기서도 의천이 나옵니다. 의천이 주전도감을 설치를 해서 화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의천하게 되면은 고려 중기로 기억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구 다음에 화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해통이 아니고 해동통보죠. 관할선 동국.
뭐 해동통보나 사만통보나 동국통보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뭐 앞글자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건활해삼 동세저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숙종 때 만듭니다. 언제까지 만드는가 하면은 충렬왕 때 이제 쇠은이 나올 때까지 만듭니다. 이 이름들 통보 아니면 이제 주보라는 게 뒤에 붙기도 하는데 다 붙어요 뒤에. 그래가지고 뭐 종류로 치면은 2개씩 하면 6개, 7개 다 의천입니다. 그래서 의천이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이 이야기가 고려에서 특히나 의천과 관련된 것들은 시험에 낼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최초니까 이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활구하게 되면은 활구는 이제 은병이에요. 은으로 만든 병 하면은 고액입니다. 굉장히. 뭐 유통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문제가 이제 고액 화폐라는 문제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자꾸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쇠를 그냥 갈아가지고, 아니, 쇠가 아니고 은을 갈아가지고 무게 단위로 통용을 하는 거예요. 무게 단위로 통용을 하면은 은병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고액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쇠은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지원부초라는 것도 있죠. 그럼 이제 원나라 화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화가 있죠. 공양왕 때. 저화는 이제 지폐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순서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활해삼 동세저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성종과 숙종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있고 고려 경제사 쪽은 그렇게 무난하게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역이 있죠. 무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송나라하고 광종 때 송이 세워져서 친해지는데 여진이 또 있죠. 여진이 뭘 세워요? 금을 세우죠. 금을 세워가지고 여진하고 송이 합세를 해서 고란, 요를 밀어내게 됩니다. 밀어낸 이후에 이제 토사구팽 같이 고란을 밀어낸 이후에 여진은 송을 남쪽으로 밀어내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남송이 되고 남송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송을 이제 북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편 이제 고려가 있죠. 고려의 무역왕은 예성강화교의 병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와의 무역이 가장 큰가? 송과의 무역이 가장 크겠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일본과도 무역을 하는데 이 중에서 고려시대에는 송과의 무역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위쪽으로 가니까 북로겠죠. 기존에 송이 위에 있었을 때 북로, 그리고 아래에 있었을 때 남로 하게 되고요. 도착지역은 이제 항저우,明저우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을 나눠가지고 위쪽, 아래쪽 했을 때 위쪽 하면은 정치 그리고 군사적, 아래쪽 하면은 경제적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뭐 헷갈리지 않았는데 남로가 더 활발했다고 해요. 무역량이 많았다는 거죠. 경제의 중심지로 갔으니까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로와 북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무역을 했는가를 살펴보자면 늘 그렇듯 수입하는 거는 귀족의 사치품이에요. 특히나 송은 이제 좀 문치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 사치품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해서 비단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문방구, 문방구는 안 나온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귀족 사치품들을 수입을 하게 되고요. 수출할 때도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 인삼이죠, 인삼. 뭐 인삼이라든지, 아니 뭐 금, 은. 아,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 나전칠기. 우리가 남북국 시대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나전칠기를 당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를 송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랑 이제 연결돼서 나오죠. 나전칠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여진이나 뭐 일본과는 수출한 건 뭔가 하면은 뭐 농기계, 식량, 비슷하죠. 여기도 뭐 식량이 되고요. 수입한 거는 위쪽에서, 추운 지역에서 오면 뭐 모피가 오겠죠, 모피. 이쪽은 좀 특이한 거, 뭐 향료, 수은,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할 겁니다. 해서 경제사는, 고려 경제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토지제도가 약간 이렇게 좀 있죠. 헷갈릴 수 있죠. 조선하고 특히나 섞어가지고 막 나오기 때문에 조선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려의 사회, 그리고 불교, 유교, 그리고 문화사까지 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고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